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8쪽과 우리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종류와 업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넘어가 볼까요? 금융기관의 이해. 자, 그 밑에 학습 목표 2개 중에 하나만 파라미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금융기관이 은행인 줄 다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행의 의미, 은행의 종류를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의 의미. 자, 의미 나오는 데서 둘째 줄 맨 끝에 거기서부터 봅시다. 금융기관은 하고 나옵니다. 파라미줄 칠까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여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금 중개 기관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은행이란 금융기관을 상상해 봅시다. 은행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을 역할을 해서 둘 사이를 중개하는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서울에 한국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물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또 다른 은행이 있겠죠. 중국의 중앙은행이 있을 거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럼 이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가장 큰 일은 한국은행권을 발행합니다. 한국은행권, 처음 들어보나요? 낯서나요? 자, 오늘 또 여러분은 보고 왔을 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조그만 글자로 나옵니다. 기타색으로 줄쳐 볼까요? 한국은행권이란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지폐, 요렇게 생긴 지폐, 요렇게 생긴 지폐, 여기에 보면 한국은행권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경제 상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를 수시로 조정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너무 적어서 디플레이션이 생길 때 지난 시간 배운 여수신 제도나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 제도를 써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한국은행의 아주 큰 역할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설명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건 사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배워도 어려운 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자, 파란색으로 줄치면서 요번에 마지막으로 머리에 한번 넣어 봅시다. 인플레이션이란 파란 네모 치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물가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목임금은 올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져 임금 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빵이 있어요. 이 빵이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빵값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얼마 주고 살 수 있게 되었냐면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임금을 받는 월급자들은 월급 받는 이제 임금 월급자들은 발이 이상하네요. 임금 소득자들은 자, 원래는 월급을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도 월급을 올려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월급을 올려주는데 실제로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긴 올라. 1,000원 받았던 사람이 1,500원 받게 됐어요. 이 말입니다. 이게 명목임금이 올랐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받은 월급으로 빵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젠 월급이 올라도 빵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리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빵집 주인이 있어요. 빵집 주인이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으려면 빵을 팔아야 돼요. 빵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열심히 팔았는데 100만 원을 갚으려면 1000원짜리 빵을 1000개를 팔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인플레이션 일어나니까 1000원짜리 빵이 얼마로 올랐어요? 그렇죠. 2000원으로 올랐어요. 2000원으로 오르니까 이제는 몇 개를 팔아도 돈을 갚을 수 있냐면 500개만 팔아도 그 전보다 반만 팔아도 나는 1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채권자에게는 왜 불리하냐면 자, 난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납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은 채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줄 때는 그 100만 원 받아서 나는 빵 1000원짜리 빵 1000개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진 않겠지만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빵값이 오른 겁니다. 2000원으로. 그럼 나중에 친구가 돈을 갚아도 나는 빵을 500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1000개 먹을 수 있는 빵을 500개밖에 못 먹게 되니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현상입니다.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고 싶고 화폐 형태로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멋진 집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집을 팔면 2,000원 받았어요. 야,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이제 이 집값이 떨어져서 1,000원밖에 못 받아요. 나는 이 집을 계속 갖고 있어봤자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보다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디플레이션은 채권자와 고정수입자가 유리합니다. 아까 인플레이션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불리해요. 자, 아까 그 빵집 주인, 은행에 돈 100만 원 빌린 빵집 주인, 그 채무자가 디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디플레이션 되기 전에는 빵 1000원을 1000개 팔아야 100만 원을 갚을 수 있었는데 디플레이션은 빵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 가격이 떨어지니까 빵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채무자 몇 개를 팔아야 되냐면 2000개를 팔아야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돈 많은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줘서 채권자가 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 100만 원으로 빵을 1000개 먹을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네.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네. 자, 오타가 나타났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뭐라고? 그렇지. 디플레이션으로. 네. 디플레이션으로 빵 가격이 500원으로 내린 겁니다. 이제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받으면 나는 빵을 2000개나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채권자와 고정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